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확실히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있어요. 이미 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1,00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키워봤거나 앞으로 키우고 싶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동시에 주인이 없는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돌보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여기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캣맘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여자만 있는 건 아니고 성별에 상관없이 엄마처럼 돌본다고 해서 남성도 캣맘이라고 부릅니다. 고양이의 캣과 엄마의 맘을 합친 신조어고, 이거는 콩글리시예요. 한국에서만 쓰입니다. 외국에서 캣맘이라고 하면 고양이를 아끼는 여성에게 쓰는 말이거든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동네나 캣맘이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고양이 주인이 아니지만 매일 물과 밥을 챙겨줍니다. 간식도 줘요. 겨울에는 집까지 준비해주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캣맘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은 보호자가 없는 고양이들에게 동정심이 생겨서일 겁니다. 아니면 고양이를 키우고 싶지만 사정상 집에 들일 수는 없어서 대신 길고양이를 돌보는 경우가 있고, 고양이를 키우는 중이지만 길에 사는 고양이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고 싶어서 돌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범죄 사건에서 캣맘의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용인의 어느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돌보던 2명의 캣맘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5년 10월 8일 오후 4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서홍마을 한일아파트에서 주민 55살 여성 A씨와 29살 남성 B씨가 길고양이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분 뒤 아파트 옥상에서 1.82kg의 시멘트 벽돌이 떨어져요. 이 벽돌에 2사람이 맞은 겁니다. A씨는 머리를 맞아 즉사했고, 여기서 튄 벽돌에 B씨가 맞아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어디서 날아온 벽돌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벽돌을 50m 높이의 건물에서 던지면 충격 직전엔 100km의 속도가 생긴다 그래요. 길에 사람이 누워있지는 않으니까 보통 서 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맞게 될 것이고, 부위는 그러면 주로 머리가 될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거의 치명상이 될 거예요. 그럼 벽돌을 누가 일부러 던졌는지 아니면 외부 요인에 의해 저절로 떨어진 건지가 이 사건에서 중요해지는데, 사건을 맡은 용인 서부경찰서는 주변 CCTV 확인을 시작으로 조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을 평소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일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에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었거든요. 이 정황을 보고 투척 지점을 예상해 봤어요. 경찰은 투척 실험을 통해 벽돌이 자연 낙하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적으로 던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진 벽돌을 국과수에 보내 DNA를 채취했고 아파트 주민들과 대조해 봤죠. 그런데 결과는 피해자의 DNA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지점은 104동의 5, 6라인 화단 주변인데 여기는 CCTV가 한 대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벽돌을 들고 다니거나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장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입구와 안에 설치된 CCTV에서도 사건과 연관된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자 100가구 정도 되는 104동 주민 중 용의선상에 있던 5, 6라인, 3, 4라인 주민들에 대한 참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처음엔 CCTV 분석이나 주변 탐문 조사로 금방 사건이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자 공개 수사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전단지를 배포했어요.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500만 원의 포상금을 겁니다. 국가수는 3차원 스캐너로 아파트 건물을 스캔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한 모의 실험도 해봤어요. 이렇게 사건 8일 만인 10월 15일 용의자가 특정되는데요. 전혀 예상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길고양이를 싫어하거나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찾아보니 용의자들이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용의자를 찾을 수 있던 결정적인 이유는 3, 4라인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 옆 라인의 출입문으로 초등학생 C군을 포함한 3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사건 직후인 오후 4시 42분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게 확인됐거든요. 여기에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족적이 C군의 신발과 같다는 것으로 경찰은 C와 같이 있던 초등학생들을 용의자로 봤습니다. C는 처음에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다니까 바로 자백을 합니다. 애는 애예요. C군은 사건 현장과 같은 아파트지만 다른 동에 살고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만 9살인 거죠. C군과 같이 있다가 던진 벽돌에 맞아 사람이 죽는 걸 본 2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실명 공개 없이 다 이니셜로만 밝혀졌는데 D와 E군이라고 하겠습니다. D는 11살, E는 8살이에요. 초등학생들이니까 조사하려면 아동 전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건에서 아동 전문가가 투입됐는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자백을 받아낼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경찰이 C군에게 범행 동기를 물어봤어요.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지만 말을 바꿔서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해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벽돌이 어떻게 깨지는지 궁금해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험해 보려고 던졌다는 거예요. 진술이 계속 바뀝니다. 마지막엔 D군이 범행 당시 자기가 던진 벽돌에 사람이 맞았다는 C군의 대화를 들었다고 진술하니까 그제서야 자백을 했거든요. 경찰 조사 전까지 부모들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에 아마 충격을 받고 무서워지자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건이 알려질 때 언론 보도가 괜히 캣맘에 대한 증오 범죄처럼 나갔거든요. 그래서 딱히 아이들을 의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아이들도 조사받기 전까진 자신들과 연관된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지나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겠죠. 아이들의 진술로 범행 과정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3, 4라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옥상까지 가서 먼저 나뭇가지와 돌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5, 6라인으로 이동해요. 옥상을 통해서. 여기서 그 문제의 벽돌을 던진 거죠. 그런데 이들 진술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의문점이 있어요. 던진 것까진 맞는데 이게 고의로 던진 건지 아니면 우연히 생긴 사고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벽돌을 던진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중력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들은 학교에서 배운 중력 실험을 해보느라 벽돌을 던진 거라고 했는데 확인 결과 해당 교육과정은 없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고 단순한 장난이거나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시작한 실험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나 변호사가 진술을 지도해줬을 이런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벽돌을 던진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건에 혐의를 입증할 때는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 여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거든요. 형법상 고의는 지적 요소인 인식과 의지적 요소인 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아는 것과 범행에 해당되는 일을 하겠다는 목적인데요. 여기에는 의도적 고의, 지정 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자면 의도적 고의는 의지적인 요소인 의사가 가장 높은 수준에 놓인 것으로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바라는 형태예요. 이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죠. 지정 고의는 지적 요소인 인식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결과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신하는 고의의 형태입니다. 이 행동을 하면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할 테니 실행하겠다는 의도고요. 미필적 고의, 이게 유명한데 앞에 두 가지의 의지적 요소인 의사와 지적 요소인 인식이 가장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용인 내지 감수하는 의사를 말해요.
이 사건이 미필적 고의에 가장 가까워 보이거든요. 옥상에서 벽돌을 던질 때 누군가를 맞출 생각으로 한 일은 아니지만 우연히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위험의 가능성을 알면서 던지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정황과 진술을 봤을 때 아이들에게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어요. 중요한 건 밑에 사람이 있는데 벽돌을 던지면 맞고 다칠 수 있다는 걸 인지했냐는 겁니다. 아이들이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없지만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면 미필적 고의 여부를 분명히 가려야 돼요. 여기서 보상 범위가 달라질 겁니다. 피해자가 벽돌에 맞자 아이들은 약 2분 뒤 3, 4호 라인으로 건너가서 급히 아파트를 나온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럼 자신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인지하는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진술도 셋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범행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죄가 성립되지만 살해 의도가 없고 아래에 사람이 있는 걸 아는데 벽돌을 던진 거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 사건의 쟁점은 아이들이 벽돌을 던지는 순간 누군가를 맞출 생각은 없었지만 맞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의 가능성을 알고 그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했냐예요. 만약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판단은 하지만 설마 별일 없겠지 이런 생각으로 던졌다면 이때는 가능성을 인식한 과실에 해당될 겁니다. 미묘한 차이인데 그 순간 용의자에게 범행 의지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벽돌에 맞을 경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결과를 용인, 감수하는 내심의 의사 없이 단순히 맞춰봐야지 까지만 생각했을 가능성도 남아있긴 해요. 미필적 고의로도 살인죄는 성립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는 성인의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이 사건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처벌 없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벽돌을 던진 C군은 만 9세입니다. 형사처벌 안 되고요.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안 돼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옆에 있던 11살의 D군은 과실치사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면서 수사를 종결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2군의 경우는 나이가 분명하지도 않아요. 8살에서 9살로 추정된다는 이상한 기사들만 나와 있거든요. 직접 던지지도 않았고 10세 미만이니까 아마 불기소 처분으로 처벌 없이 끝났을 겁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용인 캣맘 사건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캣맘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우연히 캣맘이었을 뿐이에요. 이게 직업도 아니고. 하지만 이런 불필요한 헤드라인이 강조된 기사가 나가면서 사건을 캣맘에 대한 증오 범죄로 보는 시선이 생겼거든요. 캣맘을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 불쌍하니까 돌봐줘야 한다는 의견과 길고양이에 의한 주민 피해가 분명히 있는데 돌봐주면서 개체수를 늘릴 수는 없다는 이런 캣맘 찬반 논란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동안. 하지만 이 사건으로 공론화가 돼버린 거죠. 이 공론화라는 게 사람을 쉽게 갈라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과 극으로 가게 만들어요. 커뮤니티에 이 사건 이후로 캣맘 엿먹이는 방법이 공유되면서 캣맘과 길고양이를 본격적으로 혐오하는 집단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만약에 정치인이라고 해서 그걸 무조건 정치적인 사건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이 사건의 본질은 캣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언론의 불필요한 워딩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문의 기사에는 캣맘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나갈만 해요. 하지만 헤드라인에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람이 괜히 오해합니다. 처음엔 캣맘의 찬반 논란이었어요. 그러다가 경찰이 용의자를 초등학생으로 특정하자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갔던 캣맘이 사라지고요. 하루 만에 촉법소년이 올라왔습니다. 미성년자 범죄 처벌에 관한 논의가 생긴 건데요.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동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제 규정의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요. 이 안에는
형사 절차상 아동의 권리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부적으로 촉법 소년을 만든 거예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소말리아나 북한도 서명했습니다. 치안이 무너진 나라인데도 청소년 보호법은 있다는 거죠. 심지어 북한은 1990년에 우리나라보다 1년 먼저 동의했어요. 사형제 폐지처럼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이것도 찬반이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형법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응보, 교화, 예방인데 촉법 소년은 어린 범죄자들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교정의 목적을 두자는 취지입니다. 의도는 좋은데 실상은 어른들도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범죄를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2017년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나 2020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 사건처럼 어리니까 참작해주기엔 너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순되는 일도 생깁니다. 만약 어떤 사건의 주동자가 미성년자고 가담자가 성인이면 주동자는 불구속이에요. 근데 가담자만 구속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촉법 소년에 해당되는 걸 알고 악용하는 아이들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촉법 소년 논란은 따라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미국은 만 6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성인처럼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사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안 돼요.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유일하게 여기 동의하지 않은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맞춘 자체적인 아동보호법을 가지고 있어요. 촉법 소년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요. 순기능도 있죠. 하지만 이대로는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개정할 필요가 확실히 있을 것으로 보여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은 2015년 10월 8일 용인에서 일어난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파일이었습니다.